KBS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썰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남북의 썰 오늘은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모시고요. 세계 정세와 함께 조금 차분하게 하나씩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지금 뭐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 다 네네. 지금 복잡합니다. 13일부터 지금 11일 일정으로요. 중간에 쉬는 날 하루도 없이 네네. 강도도 높고 규모도 크게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리고 북한은 9일에 남포에서 서해상으로 뭐 CRBM 근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고 네. 12일엔 신포 인근에서 잠수함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14일엔 동해상에서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네. 이 훈련 기간이 23일까지인지라 그 기간 안에 어떤 거를 또 쏠지, 뭐를 도발할지 이제 봐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뭐 일부의 비판이라던가 우려를 좀 무릅쓰고 정부의 해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뭐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그걸 다루려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러면서 이번 주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네네.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26일엔 올해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인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이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초청받아서 갈 것 네네. 같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걸 계기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정점으로 하는 완전히 친위 뭐라고 할까 측근 세력들로 이루어진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뭐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 뭐 더 가속화할 것 같죠. 반도체를 봐도 그렇고 군사적인 것도 그렇고 유럽에선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긴데 이만큼 정세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박사님. 전체적으로 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더 분열되고 더 위험해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더 됩니다. 분열되고 예, 위험해졌다. 우리한테 이제 그동안 익숙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여전히 이 주요한 국가들 도미넌트 파워라고 합니다만은 강대국이라고도 하죠. 이런 국가들끼리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은 싸우지만 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워낙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싸우면 다 같이 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을 거다라는 무력 이 충돌까지는 믿음이 안 하나가 한다.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이 국가들이 그 한반도에 있어서도 한반도 긴장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게 각자 나름 가진 관계들이 있죠. 미국과는 이제 미국과 우리는 한미 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는 북중 관계, 그 다음에 북러 관계가 있고 때로는 이제 북중러 삼각 관계에도 나오죠. 이 국가들이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해줄 것이다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걸 결정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한 것들 자체가 상호 의존도 있지만 지금 핵무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 과거 냉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냉전 때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강대국끼리 전쟁하지는 그렇죠. 않았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사실은 핵무기예요. 미소. 결국 공멸하게 되기 때문에 자제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일종의 묵계가 이제 이걸 아무나 가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NPT 체제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NPT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것은 이제 핵을 보유한 국가, 이른바 얘기하는 핵 보유국이죠. 핵 보유국이 이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 핵 비보유국을 함부로 압박하거나 또는 이걸 사용하겠다고 을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머지 국가들은 가질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 하나의 묵계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가 핵 보유국끼리도 핵무기는 가지는 거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 일종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깨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면 그동안 상호 의존 때문에 극단적으로 전쟁은 못할 거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거는
그런데 이게 1년이 미중 넘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게 이러다가 말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그 코비드 19 이른바 얘기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 한번 서로 문을 닫고 지내 보니까 불편하고 손해 보기는 하는데 네. 망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기기 시작한 게 디커플링이에요. 분리를 시켜버리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는 적당히 중국을 좀 떼놔야 되겠다. 그 떼놓는 부분이 모든 거에서 떼놓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뭐 AI라든가 아니면은 그 얘기하는 5G 통신이라든가 뭐 양자 컴퓨터 무인 기술 뭐 이런 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예. 이런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제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통로인 반도체를 지금 막고 나오는 거고요. 디커플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디커플링이 일어난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하고 체제가 다른 국가들은 결국 적대적이 되더라. 특히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 주변 국가들을 그동안은 침공 안 할 것 같은데 결국 침공하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더 심해졌죠. 자, 일단은 상대방하고 좀 크게 싸워도 이제 할 수 없는 거다 하는 생각들이 생긴 거예요.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기점으로 해서 이제 푸틴이 이른바 이제 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자꾸 했잖아요. 예. 기존의 금기가 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냉전에서 얘기한 강대국 간 전쟁의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는 물론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이걸 한반도 부분으로 한번 보면은요. 예. 결국은 가치 위주로 싸움이 나다 보니까 가치하고 체제 위주로. 자, 우리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체제를 예. 지금 시장 지향을 하고 경제도 있잖아요. 공유하고. 예. 일단 그 북한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추종한다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고요. 러시아까지 보면 뭐 러시아는 이미 자본주의화 돼 있다 그러지만 정치 체제 면으로는 셋 다 권위주의예요. 그렇죠. 예. 더욱이 이게 중국, 러시아, 북한의 공통점은 과거에는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이른바 수령제죠. 1인 독재를 하는 동안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냥 당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1인의 독주라든가 우성화 이런 거를 금기시해 왔어요. 네, 예. 그런데 2, 3년 전부터 보면 푸틴이 영구 집권을 중국도 노리기 시작을 마찬가지고. 했고요. 중국도 예. 시진핑 3기 가면서 그렇죠. 예.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다 자기 측근들 위주로 지금 인사를 구성을 하고 네. 혼자 지금 철권 통치를 할 태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체제가 굉장히 유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같은 편을 이제는 그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서 커졌고. 신냉전 그런 구도로 간다. 네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근데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 신냉전이라 그러기는 여전히 좀 성급한 게요. 냉전 때는 완전히 생활권을 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두 번째는 그 냉전 때는요. 사실은 상대방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종의 컨테인먼트라는 이제 그 봉쇄라는 네. 개념이 나온 건데 지금은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미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지향을 하냐면 네. 상대방이 사실 망하는 것까지를 지금 그러니까 경쟁이 더 살벌해질 수밖에 네, 없고 네. 궁극의 무기도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현실화되려면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북한도 이제는 푸틴이 레드카펫을 깔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북한이 이런 걸 하려고 그래도요.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눈을 부릅뜨게 돼 있는 구조였어요. 그거 왜 함부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냐. 근데 네, 이제는 네. 먼 산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북한도 푸틴이 했던 길을 그대로 밟아서 지금 핵무기 쓸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네. 그게 작년에 9월 8일 날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 핵무력정책법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예. 뭐 그 길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 더 위험해진 세계가 한반도에도 지금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 내일 전쟁 난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정책을 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차 박사님이 개론적으로 서론 부분이랄까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신 부분들을 이제 국제 정세를 짚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질문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미 동맹은 맞긴 한데
또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도 있고 네네. 한국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네.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논쟁적인 거고 정권마다 조금씩 달랐던 네네. 건데 요런 그 기준이랄까 그거를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자면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완전한 과거 같은 냉전은 아니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예, 조금 예. 갈라지는 국면이고 네네. 거기다가 어떤 안보, 국가 안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약간 이게 살짝 깔려 있구나 이런 느낌이 네네. 드는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계속 예, 예. 여쭤보겠고요. 자, 일단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뭐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4일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3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네네. 뭐 그냥 3발 딱 쏘고 끝나지 않겠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그- 도발 수위.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북한의 그 전략적 도발이라는 패턴들을 보면요. 그 작년 이전까지는 한미 연합 훈련은 기간은 되도록이면 이 기간 동안은 피했죠. 중요한 도발을 네.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는 아마 충분히 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그 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할 때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게 상대방이 잘 대비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해야 제대로 뭐 대응을 싸울 못하거든요. 때는 뭐 그냥 갑자기 예, 예. 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한미 연합 전력이 1년 중에 가장 잘 이 짜여져 있고 잘 대비돼 있을 때가 연합 연습 훈련 기간 그러겠죠.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하는 것 자체는 북한도 그 오히려 그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고요. 또 거꾸로 뭐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도 그 혹시 침공당할지 모르는 강박관념이 있다. 네, 네. 피포비 의식이라고. 예, 근데 예. 그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이나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에 약간 긴장이 풀어질 때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작년 가을부터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연합 예. 공중훈련 그때부터 예, 이 깨졌죠. 기간 중에도 뭐 방사포 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수역에 떨어지도록 이 맞습니다. 해안포 훈련하고 네, 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크게 여긴 한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김정은의 위신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예. 2018년에 그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완전 망신이었죠. 예. 트럼프가 그때 했던 게 워게임이라 그랬죠. 워게임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 안 앞으로 하겠다. 안 하려고 예, 한다. 뭐 유예한다는 얘기였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신문만 이거를 크게 다룬 게 아니라 북한 매체들도 이례적으로 이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실은 그 한미 연합 훈련은 그 뭐 1, 2년 그 중단 잠깐 그 유예된 적은 있지만 90년대 초중반에 그랬죠. 예, 이거를 뭐 한 3, 4년을 이렇게 유예를 시킨 건 어떻게 보면 김일성도 못하고 김정일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김정은 있죠, 입장에서는 뭐. 예. 예, 할아버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했던 걸 내가 했다라는 은근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2018년 이후에 이제 4년이 지나고 2022년에 북한이 계속 이제 핵위협을 하니까 연합훈련이 재개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안 하는 거 아니네. 자, 그럼 모양새가 우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유난히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던 거 거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입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논리적인 일관성의 문제인데 자, 김정은이 2016년이죠. 벌써 지금 뭐 한 꽤 시간이 흘렀지만은 2016년에 그 당시에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 7차 노동당 대회를 하면서 김정은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냐면 그 이른바 얘기한 병긴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예. 경제력과 네. 그 핵을 동시에 건설하겠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핵 강성 대국도 만들지만 과거와 같이 그냥 이걸 못 먹고 못 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 해나가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5년 뒤인 2021년 8차 당대회를 할 때 사실상 경제 발전은 그러니까 2016년에 그러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이거 실패했다고 김정은 스스로 자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그 당시 곧바로 위반을 했습니다. 금년이 3년 차예요. 근데 지금 식량난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직면하면서 계속 경제적인 뭐 김정은이 간간히 토로를 하게 됩니다. 보통 5개년 계획에서 3차 년도까지 실적이 마땅치 않으면 그거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러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장도 하고 재래군사력도 강화시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라도 자, 가져와야 2021년부터 보면 2020년, 21년부터 북한이 유난히 군사 퍼레이드를 뻑적지근하게 크게 하잖아요. 예.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세요. 군사력을 굉장히 키웠다. 옛날엔 이해가 돼요. 옛날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미연합훈련 할 때 뭐 비상훈련하고 또 가만히 숨죽이고 있고 우려만 하고 있고 이게 이해가 됐는데 그거 엄청나게 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주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 사실은 지금 도발을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그 1월 달에만 그 미사일 발사를 7번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좀 호흡 줄었죠. 조절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호흡 조절도 있지만 아무리 발사를 해봐야 안 움직이거든요. 미국이. 예. 그러면 뾰족한 수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핵실험 정도인데 북한의 더 큰 고민은 핵실험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관성은 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해온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도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먼저 숙이는 꼴이 되니까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분위기 자체가 긴장이 되면서 이게 북한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는 건 어떤 거겠어요? 지금 고립돼 있고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옛날처럼 이걸 4, 5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되면 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조감이 같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할 때 이제는 뭐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계속 쏠 건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핵실험을 한다든가 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아니면 뭐 태평양상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ICBM이나 정상각도로 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하죠. IRBM을 그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태평양 뭐 한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연합연합훈련 기간 중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도 그 다음에 진행될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박사님이 몇 가지를 쭉 잘 짚어주셨고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렇게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라면 네네. 그러면 지금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그리고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뒤통수를 몇 번 좀 때렸다고나 할까 이런 네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핵실험까지 몰라도 뭐 태평양 쪽으로 한번 진짜 빵 글쎄요, 제가 쏠 수도 보기에는 있지 않을까요?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시간이 언젠가를 재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준비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ICBM을 이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라는 거는 이게 일단은 정상각도로 발사하게 되면은요. 그게 태평양 한가운데만 떨어지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ICBM 발사돼가지고 정상각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미국 서부에 하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 측에 미리 그러면 한 라인으로 우리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게 쏠 테니까 양해해달라 그러겠어요? 그 뒤에 반응을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단거리 미사일 이게 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작년에 그 북한이 계속 얘기한 게 정찰위성 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예. 금년 3, 4월에는 이제 쏘겠다. 뭐 4월에 궤도에 올리겠다. 예. 근데 정찰위성을 올리는 정도의 그리고 기존에 북한이 올렸던 거의 장난감 수준의 가벼운 뭐 아주 단순 신호만 보내는 정찰위성이 아니고 좀 무거운 정찰위성을 올리려면 적어도 사정거리 한 4, 5천 중간에 ICBM은 아니지만 IRBM급은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해서 이거를 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되네요. 자, 어쨌건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번 한미일 연합 군사 연습 기간에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네네. 그런데 뭐 핵실험이라던가 태평양 쪽으로 ICBM을 정상각도로 쏘는 거는 북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다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찰위성을 우린 쏜다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네네. 좀 준중형 이상 중형 예. 로켓을 쏠 가능성은 있다. 아, 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연합 군사 연습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네네. 사실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그 이후도 지금 우리는 네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짚어주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남북 관계라든가 네네. 북미 관계도 그렇고 도대체 대화와 외교와 타협과 협상은 이게 언제 가능할지 지금 뭐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또 미사일 쏘고 있고 핵실험을 할 것도 같고 그러면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뭐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전력 증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북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출산율은 뭐 지금 뭐 너무나 떨어져서 그렇죠. 예, 0.78명이고 보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써야 될 예산은 네네. 한정이 되어 당연하죠. 있는데 예. 근데 국방비를 보면은 지금 1년에 60조 이상이 지금 네. 들어갑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 340조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지난번 발표가 났고 그리고 어젠가요? 국방부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 증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뭐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F-35A 예. 이거를 한 20대를 더 추가 구매하겠다. 네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돈이 무려 3조 7,500억 정도. 근데 이게 사업이란 게 하다 보면 더 늘어나더라고요. 국방비는. 자, 제가 이렇게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네.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북한도 우리를 핑계 빌미로 해가지고 또 뭔가를 또 할 거고 네네. 우리는 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할 거고 네네. 이제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전술핵 재배치라던가 독자적 핵무장이라던가 예. 이런 얘기들이 그런 맥락에서 네네. 나왔던 거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고 네네. 더 위험해지는 거죠. 더 위험해지고 안보의 딜레마는 이른바 더 가속화될 것 네네.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북한 문제 풀 수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그렇죠. 그러죠. 예. 군비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돈 써서 더 위험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자칫 예, 잘못하면은. 예. 근데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군비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또 군비 경쟁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군비 경쟁을 포기하게 만드는데도 이 동기가 있어요. 과거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네, 소련과 하면서 근데 꼭 그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이제 구소련의 와해의 한 원인을 제공한 거는 분명합니다. 원인이었죠. 분명한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북한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군사력 건설하는 데서 우려감을 느끼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실은 일단 양측 다 지금 군사력 건설하는 거 올 스톱하자 그럴 수는 없지만 군비 통제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 서로 좀 의도가 직접적으로 상대방 공격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는 좀 밝히고 하자. 아니면 그쪽에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은 조금 자제하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논리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느냐만 한번 보자라는 이런 투명성은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남북한 관계라는 거. 남북한 관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영토의 일부지만 사실상의 지금 국가급 행위자 간의 그렇죠. 관계잖아요. 예. 근데 국가급 행위자 간 관계에서 기본적인 속성은요. 경쟁이에요. 경쟁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예요. 더더욱이 이게 남북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평선상에 있는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자고요. 체제가 달라요. 이념도 틀려요. 그리고 전쟁도 한번 과거에 있었어요. 네. 그럼 경계와 경쟁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속성 속에서 결국 주도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과거에 지금 우리가 아마 주목해야 되는 게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가 조금 달라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000년도에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했죠. 네. 그 당시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목표는 사실상 한국하고의 국력 격차가 이제는
뭐 추월은커녕 따라잡기가 따라가기도 힘들다. 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자존심을 살리는 선에서 그냥 한국의 우위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챙길 건 챙기자 그러지 경협도 가능했던 건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북한으로서는 아마 흡수 통일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예, 예. 공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의 지금 네.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거냐면은 그 뭐 이 바브 우드워드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 인터뷰한 예. 이후에 썼던 레이즈라는 격렬한 책이 있잖아요. 자,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난다고요. 현재든 물론이고 지금 미래에도 한국 군대는 우리 군대 인민군이죠. 나의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예. 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동생 김여정이 담아내는 거 보면 핵도 없는 게 감히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 거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가진 거는요. 네. 자기네들이 이른바 이게 핵이라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그 다음에 경제력 격차나니까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불합리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얘기하던 거는 사실은 교류협력을 해서 북한이 서서히 변하게 뭐 그랬죠. 하려는 게 우리 목적 네. 아니겠어요? 네. 지향점인데 김정은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일단은 바꾸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 입장에서 이러다가는 이제 정말 내가 뭐 핵보유국 되는 것도 좋지만 정권하고 체제가 거덜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김정은의 의식이 바뀌어야 사실은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은 제가 논리적 예. 구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쭉 말씀을 해주셨던 거 연결을 해서 생각을 네네. 해보면 안보 딜레마를 우리가 감수를 하더라도 북한과는 대화는 계속 해야죠. 아. 대화 제의는 해야죠. 네. 그리고 대화 부분도 이제 그래요. 이미 2018년에 그 판문점 선언, 4월 27일 판문점 선언하고 9월 19일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각종 대화체를 협의하기로 약속을 뭐 했단 그랬죠.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그 약속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도 못 봤어요. 왜 합의를 맺어놓고 상대방이 약속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약속 지키라고 체근하면 그게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대화는 계속 촉구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또 그리고 작년에 북한에서 5월이죠. 그 코비드 19 확산 징후가 있었을 네. 때 우리가 인도적 문제에 관한 조건 없이 이 의료하고 방역 지원 하겠다는데 북한이 북한이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런 의사는 계속 표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화도 한편으로는 하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그 남북한 간의 통신선 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조금 그냥 통신선 유지되는가 확인되는 수준을 넘어서 되도록이면 이거라도 지금 이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 대화라도 좀 하자라는 얘기부터 지금 그러면 해나가야죠. 지금 대화를 말씀하시니까 조금 다른 대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대통령실의 이제 국가안보실 예. 그 차원에서 조금 뭐 공개하지 않은 아주 비공개 비공식적인 이런 대화 타진도 조금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접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아마 북한 자체가 그런 대화 자체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북한이 변해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자면 이런 거죠. 북한이 지금 계속 뭐 핵이니 미사일이니 막 이런 식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전력 증강을 포함한 대응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보 딜레마를 좀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은 우리가 좀 그걸 감내를 하면서 그리고 그렇죠. 북한 경제는 상황이 상당히 좀 네네.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안보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흔히 북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걸 이 무장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핵무장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사실은 북한이 쓰는 용어는 체제 안전 보장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포기 그랬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중에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가령 얘기하면 북한의 체제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령제 유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푸틴에 의해서 드러나지만 독재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의 이 독재하는 체제들을 보면은요. 자, 사람 심정이 틀리질 않아요. 억압을 하잖아요. 정보를 통제하고. 그럼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 반발을, 그 분노를 다른 데로 돌려요. 지금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국경 너머의 적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동안 얘기오던 얘기를 보면 그래도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들 보면 접근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체제 안전 보장해주기 위해서 북한이 그걸 그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악당이 돼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런 체제 안전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소극적인 체제 안전 보장은 가능해요. 뭐 우리 이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무료의 현상 변경 시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적어도 지금 정부 임기 동안은 뭐 인위적인 흡수 통일이나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북한을 뒤흔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사는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그걸 북한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급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박사님? 뭐 얼마 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요 해법을 정부가 내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뭐 열릴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제 한일 정상이 조금 어떤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윤 대통령이 이제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긴자에 뭐 노포에 가서 뭐 같이 먹는다 뭐 이런 이제 약간의 기사도 이제 일본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제 한일 관계 사실 잘 풀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민 여론이 뭐 꼭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불만 가지신 분들이 그렇죠.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 뭐 사실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자, 한일 관계 개선이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다 쉽게 접근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 까먹고 정치적으로 애먹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일본과 이렇게 서둘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머리를 숙이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이 시점에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됐을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안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춰서 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자체 핵무장이라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그거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건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확장 억제 지금 이제 보장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성에는 안 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이 단거리 미사일 얘기하셨고 북한이 주로 많이 쏘는 게 요새 단거리나 단중거리 아니겠어요. 이거에 가장 그러면 공통의 잠적 피해를 입으신 데가 어디냐를 생각해 보면 일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쉬울 때는 어린애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미운 친구라도 당장 도움이 된다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 이런 데서는 불편한 면이 있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한번 그다음에 그 역량을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를 위해서 압력을 주는 데 있어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협력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 사안 때문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이걸 한번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북한 다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합의를 했으면 촉구를 해야 돼요. 우리 정부 입장들 자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이 반잔이 찼다. 나머지 반잔을 채우는 건 일본의 몫이다. 그러면 자 과거에 우리가 대북정은 너무 유약하다고 이 비판을 받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북한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눈치 보는 거잖아요. 얘기 안 하고 독한 소리 쏟아내도 그냥 먼 산 보고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도 그러면 국민 감정은 나빠지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게 과거 정부의 그 담화를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무라야마 담화도 그렇고 고노 담화도 그렇고 그 이후에 아베 총리가 2015년에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자 그동안 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사과를 요구했겠어요? 자꾸 이걸 뒤엎는 발언이 나오잖아요. 일본 내각제 국가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보다도 일본에서 국회의원이면 중의원 의원이 강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더구나 전직 강요도 있어요. 현직도 있고. 이런 망언을 했을 때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지금 이거 합의 위반인데 당신도 어떡하겠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여지를 줬으니까 민간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배상이 됐다라고 해도 좀 책임감 느낀다는 발언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 이후에 일본이 그거 어떻게 계속, 하는지를 좀 그냥 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서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겠지. 그건 남북관계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계속 예, 촉구하고 요구를 해나가. 이제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요. 어쨌든 협력의 동기가 안보 부분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 뭐 일본 자위대 전력을 활용하는가 이게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쏜 다음에 대응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발사기 이전에 그 징후가 이상하다든가 하는 것들을 사전에 정밀하게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융합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낸 다음에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뭐 무력 시위를 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일 협력이 그 필요하다.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그 정교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하고 미국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생각해보면 일본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협력 동리가 있죠. 자, 요 질문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박사님. 근데 이제 박사님도 앞에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예. 사실은 미국이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보면 북한 문제 사실 크게 관심이 예, 그럴 없죠. 여력이 안 돼요. 네, 그런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이제 진행이 잘 되면 네네. 사실은 뭐 우리한테도 도움은 된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그래도 제일 반길 나라는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그렇죠. 미국이니까. 예, 예. 자,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그런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 구도 속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면서 미국과 협력을 하는데 네. 사실은 미국은 북한 문제는 사실 크게 지금 뭐 여력이 안 되는 건지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약간 네.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안보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데 네네. 현재로서 예, 예. 근데 미국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 억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덤덤하달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바는 많이 맞춰가는 것 같은데 네네. 미국은 대한민국이 안보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랄까 좀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온도 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국가의 안보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인 이 기본 사항이 있고요. 네.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특수 조치들이 있어요. 지금 북한 핵 위협 대응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불만인 거는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 당장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이 발목이 골치가 잡혀 아파서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그 핵 개발하면서 미사일 쏴대면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냥 그 핵탄두가 장착이 안 돼도 지금까지 포사격은 했지만 미사일이 우리 수역에 떨어지고 이런 적은 별로 없잖아요. 과거에 이제 울릉도에 한번 네, 한 적은 있는데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한미 동맹이 최소한 네. 트럼프 때처럼 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지금 북한 핵을 얘기하는데 뚜렷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별로 동맹 관계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맹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네. 아니라 한미 동맹은 기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뭐 안보 딜레마를 무릅쓰고 군비 경쟁을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면서 지금 할 수 있을지 우리도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우리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결국 아까 그랬잖아요.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요. 가만히 있는데 해주는 그런 그렇죠. 상대는 네. 없어요. 네. 계속적으로 네. 얘기를 해야죠.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4월 말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면 일본이 그때까지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요. 정상 공동성명회는 포함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대로 성의를 다해서 이 문제 풀려고. 지금 저 친구 무임승차하려고 그런다. 이 얘기도 한번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미국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안심이 안 돼서 그런다. 그렇죠. 확장 억제 관련해서 북한이 좀 저렇게 계속 핵능력을 높이고 나오는데 더 센 조치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계속 해야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제 대중국 전략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감정을 보면 사실은 중국을 상당히 그렇게 가까운 나라, 믿을 수 있는 네. 나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네.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예.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반도체 수출 물량이 한 40%가 네네네. 이 정도 된다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그래도 중국이 아마 지구상에서 예. 북한에게 가장 세게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냐. 예.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중국을 너무 멀리하거나 배제하거나 이거는 좀 곤란할 것도 같고, 예. 그런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예, 예. 요 딜레마는 어떻게 좀 풀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극단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 일본이 중국을 보는 시각, 우리가 중국을 보는 시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미래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경제 의존도는 줄여야 되겠지만 당장 중국과 끊어낼 수 없다는 걸 미국도 알아요. 제가 가끔 이 중국 쪽에서 과거에 이 너무 한미동맹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할 때 중국한테 두 가지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다시 말해서 북한이 급하니까, 북한이 우려되니까 그런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할 때, 그리고 작년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이 했던 것처럼 이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관심을 갖지 않게, 이런 태도를 보이면 한국은 동맹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 명심해라. 두 번째, 그러니까 중국도 남북한 관계에서 좀 균형적인 시각 취하라는 얘기죠. 은근히 북한 편만 들지 말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중국 입장에서는 마치 그 한미일이 편을 먹고 중국을 공통으로 압박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한중 관계 30년대 쉽게 끊을 수 있냐?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경쟁 구도가 미일 동맹 위주로만 가게 되면 당신들은 더 곤란해질 거다. 한미 동맹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중간 역할에서 중재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는 없겠냐. 우리 한중 관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자, 미일 동맹 위주로만 한국은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만 가게 되면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는 그래도 한중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의 벽을 어느 정도 치느냐. 우리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이익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확장해야 되는 건 맞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의 역사성과 가치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뭐 과거에는 참 이런 얘기들 하기도 불편했어요. 이런 얘기 아마 20, 30년 전에 유튜브도 없었지만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 체포될까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 우리가 했던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그 피눈물 나는 여정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쪽에 가깝냐는 거죠. 뭐 그거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희생해 가면서 억지로 미중 양측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 접근을 하는 게 맞겠느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역사성이나 아이덴티티하고 분명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국식 체제를 은근히 원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압력 때문에 아니면 한국 내에서 특정 세력의 압력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자신의 선택이었고 우리 자신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덴티티에 어떤 선택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다 맞는 말씀 공감은 되는데, 이제 현실에서 사실 중국은 압박을 할 거고 또 미국도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럼 제가 이런 확실하게 말씀 줄 서라 드릴게요. 딱 이러지 하나예요. 않을까요? 미국도 우리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중 관계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요. 가령 대만 같은 문제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이 은근히 바라는 거는 외교적인 지원들이에요. 결국 미국의 논리가 더 타당성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아마 기껏해야 아마 한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의 일부가 그렇죠. 이용 예. 한국군 절대로 들어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만약에 중국이 거기 기지 사용했어? 그러면 한국도 같은 편 이렇게 얘기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섬뜩하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제 주한미군도 주한미군이지만 5.3 평택에 또 미 네네. 해군과 공군 기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진을 해가지고 만약에 대만 급변 사태 때 그렇게 출동을 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도 저 미군 예. 전력이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도 좀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저는 아마 중국이 그렇게까지 전선을 확대할 걸로 보지는 않아요. 불쾌는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맹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내 위협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예, 거예요. 한미동맹 그 기본 정신이 없는 한은 그럼 동맹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남북의 썰 정세평 오늘은요 한반도 상황이 지금 뭐 한미연합 군사 연습에다가 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요런 거를 계기로 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한반도 정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난 좀 아닌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차분하게 다시 또 들어보시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 한 접점을 또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차 박사님 오늘 또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